네. 안녕하십니까. 어, 출마 선언 때도 인사드리고, 어저께 또 라이브에서 인사드렸던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권윤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참 많이 방송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글도 올리고 했는데, 역시 이제 어, 당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최첨단 IT 세대인 젊은 세대 쪽에서 이거를 제가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고 이랬는지 이런 거를 다 조회를 해가지고 저인 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 쿠사리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용기 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누구도 지금은 좀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의 원죄라는 이제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이 과거 정부의 페미니즘 그 뭐랄까요? 과대표화라고 할게요. 그런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든 청년 정치도 그렇고 뭐 인권 저출생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문제에서 페미니즘 세력한테 이제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뭐 특히 뭐 인권 이런 문제 예민한 문제들을 특정한 이제 정치 집단인 페미니즘 세력이 이제 담당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거라고 계속 이제 좀 주입을 시키고 이랬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선거철에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어 지금은 뭐 단합이 중요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지적을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거철이라고 해서 기존에 짜여진 판세대로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 온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 제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선거철에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다른 시각에서 좀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의 원죄라는 제목을 들고 라이브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이런 도발적인 접근은 소나무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출마의 변에서도 그렇고 뭐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이 페미니즘에 대한 전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그 청년 정치가 진보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그런 계기가 됐다. 첫 번째 계기가 됐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조국혁신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소나무당으로 가냐? 아깝다.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계속, 물론 우리는 개혁을 주장해야 되고, 검찰 개혁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고 우리 당에서도 실제로 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관련해서 오히려 기존의 진보 진영보다 훨씬 더 이 레디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의 이 흐름 속에서 분명히 수정돼야지 이제 미래가 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보와 페미니즘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페미니즘이 워낙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어떤 이해랄까요? 맥락의 파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약화되고 너무 자극적이고 어떤 뭐랄까 이제 선정적인 그런 언어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온갖 데 다 뒤섞여서 지금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실체도 모호합니다. 근데 대상의 실체가 모호한데 우리가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페미니즘의 원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게 2016년, 17년 사이에 그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 그대로 떡상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어떻게 좀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수정되어야 앞으로 이 진보적인 정치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의 이제 좀 소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원래 자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죠. 이 진보 정치와 여성 인권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실제로 여성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측면이 있었고 또 우리 윗세대 여성분들은 이제 굉장히 차별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인권이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가치들을 챙김을 통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겠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여성 인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와 여성 인권 운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공존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SNS와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그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SNS로 이렇게 단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좀 국민의 이 시대 정신을 대하는 방식이란 게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의 트렌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진보 정치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던 페미니즘은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 회복 이런 걸 주장했다면 뭐 그 맥락에서 이제 뭐 상속권, 뭐 호주제 폐지 이런 것들을 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노동권 침해라든지 경력 단절 이런 문제도 꾸준히 지적해 왔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성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자 이런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이제 우리가 넷페미와 트페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제 청년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SNS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참여해서 막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그 페미니즘은 사실은 여성의 권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와 궤를 같이 갔던 그 페미니즘이 실제적인 여성의 어떤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다면 그 이후의 페미니즘, 그 이후의 페미니즘이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페미니즘인데 그 이후의 페미니즘은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추상적인 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이제 여성 혐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뭐 한남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혐오 표현들은 일상에서 여성의 처우나 이런 거하고는 별로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상황들을 여성들이 해석을 한 거지. 해석을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담론으로 만든 거지. 뭐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던가, 실제로 뭔가 명백하게 남성하고 동등하지 못한 어떤 권리를 누렸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권리의 평등이 실현된 이후에 여성의 문제를 말하는 페미니즘을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움직임이 우리가 문제 삼는 바로 그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그 SNS 세대들한테 전래돼서 막 이렇게 뭐 한남이니 뭐니 이 손짓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 페미니즘이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이라면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피해자성 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 아무런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일단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약자이고 소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위한 특화된 어떤 그 개념들이나 어떤 법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받은 여성을 구제하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성에 특화해가지고 여성의 어떤 그 존재성에 특화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정부 동안 특히 이제 청년 남성 세대들이 페미니즘에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자면 다 되는 거냐, 뭐 선택적 정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차별 논란도 거기서 있었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의 진보 정치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페미니즘이 진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는 그 당위, 과거의 그 올바름에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페미니즘의 성격이 분명히 변화했고 그 변화한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어떤 확장성이나 아니면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무조건 이제 페미니즘은 옳다. 페미니즘은 인권을 위한 거다. 이런 의식에 어떻게 보면 굴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페미니즘의 폭주를 그냥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뭐 그래 뭐 여성의 권리 뭐 그래도 물리적으로 여성이 약자니까 뭐 그래 뭐 들어줄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이제 강경하고 또 이제 공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소시민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성보다 약자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귀부인이 있고 청년 이제 아주 가난한 청년 남자 이제 노동자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 귀부인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 강자죠. 그런데 레디컬 페미니즘의 시각에 따르면 이 귀부인은 언제든지 여성 혐오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이제 이 가부장제의 피해자, 가부장제에 의해서 남편의 경제력에 예속돼 있는 아주 불쌍한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제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마치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의식이 없는 거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진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다. 수구적인 사람이다.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자다. 가부장제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프레임을 짰던 겁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자신들을 여전히 이 정치의 좋은 친구로 믿어준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페미니즘을 방치했고 이 페미니스트들은 그러한 이제 자신들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한마디로 선을 세게 넘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특히 뭐 이제 가족, 여성 요런 쪽 법률들은 사회적인 통합과 공감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분야보다 어쩌면은 이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경제 정책을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인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육아휴직 정책을 국민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인다 이러면 바로 그 회사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정책들이라는 거는 이 윗물이 아니라 민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메시지라든지 뭐 어떤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고 그들의 역학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춤을 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정권 초기 때에는 진보 언론 페이지, 뉴스 포탈을 열면 거의가 페미니즘 칼럼이었어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 얼마 안 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촛불 정권을 이제 만들고, 이 정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제조 산하의 꿈을 꾸면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 이걸 세워놓고 보니까 진보 이퀄 페미, 그리고 페미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보수주의자. 그때는 보수주의자가 이제 욕이었죠. 보수주의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생겨버리면서 일단은 전 국민이 진영으로 갈라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뭐 이제 여성 혐오가 뭐 외모를 평가해도 여성 혐오다, 뭐 예쁘다고 해도 여성 혐오다, 뭐 아니면 뭐 아파 보인다고 해도 여성 혐오다, 뭐 화장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 꾸밈 노동을 강요하는 거다, 그거 여성 혐오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성별 사이에 이제 심각한 갈라치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가부장제라는 거에 대한 아주 이제 근원적인 비판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은 여성을 예속시키는 행위다,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가사 나눠서 하면 되죠. 근데 뭐 같이 돈을 벌어도 여성이 가사를 더 많이 하고, 또 이제 수입이 뭐 같아도 뭐 여자를 여전히 뭐 시댁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여자가 일하는 거를 터부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부장제의 피해자다. 뭐 성은 왜 모성을 못 쓰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남녀 갈라치기뿐만 아니라 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인 그런 관념까지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성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집 사는데 남자가 집을 사고,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상향혼을 선호하고, 남자들한테 사무실에서도 뭐 힘든 일은 뭐 당연하다든지 요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권리만 찾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 뭐 이제 제사 지내는 문제에서 뭐 내가 남의 집 조상 제사를 왜 지냅니까? 이러면 그게 어떻게 남의 집이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굉장히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져버린 거죠. 뭐 이제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새 시대로 가는 뭐 과도기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마치 이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것까지는 어차피 문화는 계속 바뀌는 거고, 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 뭐 100년, 200년 이 정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쩜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을 정권이 아주 그 높은 자리에도 많이 앉혀주고,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라든지, 특히 뭐 인권 정책 이런 데에서 그들이 뭔가를 전담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자행했다는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가짜 미투와 무고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제 가짜 미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취지 자체요? 그 좋은 취지 자체, 이건 남성들한테도 해당되는 거겠죠? 뭐 조직 내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호소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미투에 대해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를 페미니스트들이 원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양진호 회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이 공익 제보자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장이 대규모 불법 이 포르노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추적과 제보 이런 것들은 여성이 했습니다.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했죠. 근데 이제 그 해에 연말에 무슨 상을 주는데 그 양진호 회장을 제보한 남성 공익 제보자에게 상을 주게 됐더니 여성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그 포르노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는 여자들이 더 피해자인데 왜 남자한테 상을 주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별 이기주의로 치닫고 좋은 일에도 여성이 더 부각돼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뭐 페미니스트들한테는 그게 신념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가짜 미투 그 얘기로 돌아와서 미투 운동의 취지가 좋은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가 결국에는 공익 제보나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 처리 과정을 밟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방송에서 먼저 미투를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다든지, 미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에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뭐 취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판결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여성이 미투를 하는 순간 이 여성은 이 여성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여성계의 말하자면 최신판 현대식 보도 지침 아래 있는 모든 기성 언론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달아버리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사실은 그 피해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고발인인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그냥 이 페미니즘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마치 어떤 벼슬처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자한테 뭘 당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여성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얻긴 했지만 자신이 당한 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게 되는데 그 책무는 이제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이행을 해야죠. 근데 그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선택적이고 자신한테 유리한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정황 증거 같은 간접 증거만을 제시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이 사람을 이미 사회 전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판결도 그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는 그 피해의 성역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판결을 하고 결국 이제 이 남성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게 모든 이제 특히 남성 청년들한테 굉장한 공포심을 심어줬고 이 공포심은 이제 사회 전체로 확산되게 되면서 진보 정치의 어떤 품격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품격도 떨어지고 그 올바른 정치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이해도 많이 잃어버리고요. 사실은 이제 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은 국민들이 이만큼 발전해서 살고 있으면 요 뒤를 쫓아가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분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가장 이제 없을 테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 페미니스트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재판의
결과에까지, 수사 과정에까지 다 개입할 수 있었던 그 명분이 됐던 개념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제 킹인지 가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해론이죠. 이런 것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다 피해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피해자를 믿어주지 않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남들이 볼 때 이 혐의 정황을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를 막 합니다. 뭐 사랑한다 그런다던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을 좀 다시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거는 2차 가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또 여기서 더 문제점은 이미 피해자는 미투를 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2차 가해 논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철저하게 아주 레디컬한 페미니즘적인 어법대로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세력은 여러 번의 미투를 이렇게 말 그대로 수행하면서 그 관점이라는 거를 보도 지침이자 전 국민 이 사고 지침으로 삼는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런 걸 따지면 이제 여성은 말만 하면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은 아무 이유 없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결자 해지, 진보 과거의 그 진보 진영이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페미니즘의 성격 변화 그리고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꼭 수정되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공약을 걸면서 페미니즘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성폭력 상담 조직과 이제 인권위 구성원들 개편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폭력 상담, 인권 증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국가가 존속하는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성폭력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는 것도 역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보편적인 시각, 남자도 여자도 다 납득할 수 있는 이제 시각으로 아주 중립적인 그런 시각에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페미니스트들이 그것도 아주 레디컬 페미니스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배려를 받아야 되고 혐오를 당한다고 피해 망상에 어쩌면 젖어 있는 그런 아주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이 조직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 보호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여성주의적이고 어떤 가부장제에 배척적이고 그리고 이 증거보다는 또 진술에 의존하는 이런 그런 이제 아주 근본주의 페미니즘 투사들이 그 조직을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한테도 손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좀
이상한 사례 하나를 이제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요. 진짜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성주의에 손을 내민다고 정말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약으로 또 하나 이제 이건 세부 공약이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 이런 걸 틀로 해서 형사 재판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리고 성폭력의 특성상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또 아는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고 또 특히 이제 권력 관계나 특히 미성년자 성인 이런 관계에서는 아주 이제 교묘한 형태의 착취로 인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진술밖에 없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 같은 문제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루밍이란 개념을 쓰는데 가해자에게 완전히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물 좀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참 제가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 이제 연구해온 그런 문제다 보니까 말할 때 평소보다 이제 이렇게 발성이 너무 세게 나가가지고 지금 갑자기 목청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요즘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런 거를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시고 저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정말 피해자 구제가 순수하게 목적이라면 이걸 굳이 재판으로 끌고 가서 무고한 남성의 인권을 짓밟는데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페미니즘을 하지 말고 차라리 피해자 지원책, 재활책에 더 초점을 두자. 그리고 그 피해자 지원과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이 그 일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념에 종속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일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저의 또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피해자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성폭력 상담소가 뭐 여성주의 이런 건지도 모르고 자신이 이제 상급자,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상급자였던 이제 남성 교수한테 지속적인 이제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이 교수는 이 학생의 가정 환경이나 뭐 교우 관계에서 고립된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일거리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성적인 착취를 자행한 거죠. 뭐 이제 처음에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무언의 협박을 하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하는 등의 굉장히 악질적인 수단들을 많이 동원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학생이 교수로부터 이제 모든 이제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학생이 특이한 증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트라우마 중에 이게 몸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알 수 없는 뭐 근육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상담가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뭐 페미니즘, 자꾸 상담사가 페미니즘 얘기로 결론을 짓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피해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당신이 이렇게 한 거는 이러이러한 그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폭력의 일환이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폭력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끌어가길래 이 학생이 저는 잘 모르겠다 이제, 아니 저는 그런 이념 같은 거 잘 모르고 제 피해를 이제 상담받으러 온 거라고, 인권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 당신 몸 아프지 않냐, 그 몸 아픈 그 증상 그거 당신 무의식 속에 가부장제가 내재돼 있어서 그런 거다. 상담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한테 신원 때문에 어떤 그 더 구체적인 정황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제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제가 전하려고 했던 문제의식 충분히 이제 전달된 것 같고, 아까 좀 과하게 전달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목이 나가서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우리 당에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 교육개혁의 문제들은 현재의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당은 앞으로 전진하려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합과 공감과, 그리고 또 정파와 계파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진보라고 명명되었던 그 정파와 계파 속에서 거기에 통용되는 어떤 그 세력의 그 당위 속에서 무방비하게 저질러졌던 어떤 이 페미니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말 깊고 여러 층위의 문제들, 이거는 교육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인권 문제, 뭐 정책 문제, 이런 데 정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말 인권,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의 본원적인 그 태도라는 거를 다시 확립해 나가는 그런 이제 초석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초석이 될 거라고 이제 홍보가 되면 정치 자체에 대해서 돌아섰던, 특히 페미니즘 때문에 이 진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던 청년들의 민심도 좀 이제 잡힐 거라고 봅니다. 뭐 부동산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도 남녀 갈라치기가 이제 상당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얘기는 또 너무 길어서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39분이잖아요. 오늘 라이브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내일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 비례대표 후보 투표가 있습니다. 순번 투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10일은 총선이죠. 그때 저희 각 후보들, 그리고 소나무당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라이브 방송 계속 나올 거니까요. 다른 후보님들 얘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이 목소리에 정말 시국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어떤 정치적 손익이나 어떤 이 권력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시국의 필요성과 그 시대의 요청에
응답한다는 그 마음으로 모인 다양한 후보님들의 아주 독창적인 목소리들을 경청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소나무당의 생명력이라는 점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지였습니다.